반복 수업으로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팩트예요. 선행이든 현행이든 한 번 나가서 무조건 완성을 시켜야 돼요. 대기자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공부의 허영, 수학 귀신이라는 유행어를 만들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신 분이죠. 전문가분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치동에서 거의 20여 년 수학 학원만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온 김필립 원장입니다. 원장님, 사실 저희가 지난번 촬영 때 2시간 30분 이상 촬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잠깐 그중에 아주 엑기스만을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부모님들께 그리고 또 교육 정보를 굉장히 목말라 하는 학생들에게도 어떻게든 도움이 될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댓글 중에 가장 크게 반응이 있었던 부분이, 그리고 궁금증을 많이 남겨주신 부분이 수학 학원에 대한 선택 요령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수학 학원을 다니던가 생각을 했었을 텐데요. 먼저 수학 학원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수학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 내지는 수학 학원을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학 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가 얘기한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제가 제 사견 그리고 욕심 이런 것을 빼고 정말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최대한 부모님들께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한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뭘까요? 숙제 내주는 학원을 보내지 마라. 조금 더 이건 강하게 표현한 거고,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을 보내지 마라. 제가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숙제라고 하면 숙제는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 숙제를 내줌으로 해서 아이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한다는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어떤 공부 미루기? 그러니까 원래 학원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공부 양을 학원에서 다 해낼 수 있다면 왜 집으로 그 숙제를 갖고 가야 되죠? 집으로 가져가는 이유는 학원에서 무언가가 미흡했기 때문에, 내지는 학원에서 무언가 다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공부해야 될 내용을 집으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가 집으로 공부의 일정 양을 가져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집에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책임이 전가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집으로 숙제를 가져가는 순간 집의 평화가 깨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방법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능한 한 싫지 않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는데, 아니 숙제를 내주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데 아이가 어떻게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수학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숙제를 받아오는 순간 아이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일단 갖고 가는 순간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리고 집에 가서 언제 해야 되지? 이거저것 하다가 좀 미루고 하다 보면 못해.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교에 갖고 가서, 요즘 학교에 아이들 그 사물함에 모든 종류 책에 해답지가 다 있는 거 아세요? 아이들끼리 다 나눠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서 베껴요. 왜? 안 해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혼나니까. 그리고 그 정도의 성의도 없는 애들은 그냥 안 해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반만 하고 가든지. 자,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크게 생겨요. 학원에서는 숙제를 안 해왔으니까 야단을 치고, 내지는 숙제를 안 해오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지적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것은 집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다라는 고지를 하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굉장히 화가 나요. 그렇죠.
그날 얘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엄마한테 깨지고 학원에서 숙제는 못했다고 또 깨지고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을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많이 내주면 많이 내줄수록 엄마들은 이 학원이 좋은 학원이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근데 아니에요. 예,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건 모범생들한테는 그걸 어떻게든지 해가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한테는 짐,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나쁜 배드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양에 따라서 많이 내주면 훌륭한 학원이고, 뭐 아니면 프리미엄 학원이고, 예, 그렇게. 그리고 어머님들은 대부분 숙제 많이 내주는 학원을 좋아하세요. 어차피 숙제를 많이 내주면 그게 아이와 엄마의 불화가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숙제가 많으면 무조건 좋아하죠. 그거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안도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보다 쇼업, 예, 눈에 보이는, 예, 그리고 뭔가 프린트를 두껍게 여러 장을 받아오면 공부 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걸 낑낑 메고 풀고 있다면 더 공부하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리고 숙제 양이 너무 많아서 다른 과목을 할 때 지장이 있을 정도고, 예, 특히 그 과목별로 자기 과목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성적이 제일 소중하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성적이 제일 소중하고,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내주십니다. 그래도 무조건 숙제를 내줘야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그거 말고 그럼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우기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숙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럼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대안은 미흡했던 공부량을 집으로 미루지 말고 어떻게든 학원에서 다 해결을 하도록, 그리고 학원에서 다 체크업하고 학원에서 다 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고 그렇게 권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땐 숙제를 그 적정량 정도를 내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예 안 내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원래 모든 대책은 이상적인 것과 현실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숙제를 안 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숙제를 안 내주는 순간부터 집안이 평화로워져요. 이게 제일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싸울 그 어떤 아주 중요한 요인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숙제를 안 내준다는 건 아이가 집으로 갈 때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거고, 예, 정말,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수학을 좋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거, 김필리표 수학 잘하는 법, 수학을 좋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전제에 가능한 한 맞춰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예, 숙제 많이 내주면 애들이 수학을 싫어하죠. 아이별로 좀 수준별로 그렇게 숙제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자기한테 딱 맞는 숙제를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가능한 한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고. 근데 딱 자기가 배운 거는, 그리고 자기 이해도는 지금 중인데 갑자기 최상급 프린트를 10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딱 펼쳐보면 하얀 건 종이고, 예, 까만 건 글씨인데 이게 진짜 깜깜하죠. 이럴 때는 해답지가 어디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유의할 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어느 학원에 갔는데 뭐 현행을 나가든 특히 선행을 나갈 때 요번에는 기본으로 한번 돌고 다음번에는 실력으로 또 한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화로. 물론 마지막에 안 돼요. 주장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3번으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5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무한 반복으로 선행을 완성시키겠다 또는 현행을 완성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학원은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도발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대부분이 한다고 그게 반드시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면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대안으로 아이를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 그냥 제가 바로 증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정석 뭐 내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상을 한 번 제대로 나간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통 한 400페이지 이상 되는 그 학창시절의 정석. 앞에만 풀어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두껍잖아요. 네. 예, 그거 한 1년 권을 이상 걸리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할 때. 예, 근데 원래 그게 이제 과거에는 1년 과정인 적도 있었고 6개월 과정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6개월 한 학기 과정으로 그 이렇게 편집이 돼 있거든요. 그 6개월 과정을 학원에서 아주 꼼꼼히 나가면 또는 어떤 과외 선생님하고 정말 꼼꼼히 한다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 그거를 약간 후루룩 좀 빨리 땡겨서 치면 한 3개월? 예.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빨리 하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특강 때 뭐 6주 완성 이런 거 있어요. 근데 6주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완성은 떼야 돼요. 6주 보기. 완성된지는 난 몰라. 예, 그냥 예, 제가 정확히 용어를 정정해 드릴게요. 6주 훑어보기. 네. 그 이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왜 훑어보느냐? 그게 횟수에 포함되거든요. 너 몇 번 봤어? 예, 그때 난 4번 봤어. 뭐 난 5번 봤어. 아니 횟수로 싸워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장면이에요. 넌 잘했니? 뭐 예를 들면 완성도가 어떤 이게 아니라 넌 몇 번 봤어? 예, 난 4번 봤어. 그러면 10번 본 애가 굉장히 하대하죠. 아, 너 결국 너 5번 갖고 지금 내 앞에서 아니 대치동은 10번 합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아니 선행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저는 그 시간을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10번을 보려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수학을 시작해야 된다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무지막지하게 수학만 하는 거죠 거의. 예, 고등수학에 정석이 7권이거든요 총. 예, 이과. 예, 그리고 문과는 5권이에요. 그러면 그거 5년 7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언제서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복 수업은 결국 아이들한테 시간을 무한정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완성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7권, 10권 정도 되는 책을 10번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네.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네.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니까 특히 뒷부분, 그러니까 점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예. 수학 상이 제일 베이직이라면 수학 상하, 수원수투, 확통, 미적, 기배까지 올라가는 그 중에 맨 뒷부분을 갈수록 그 반복 횟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은어를 쓰면 후뚜루마뚜루 그냥 한번 보기 이런 식으로 뒷부분이 굉장히 엉터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쫓기니까. 근데 시험은 항상 뒷부분에서 나와요. 모든 시험 범위는 다 뒷부분에서 나와요.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죠. 그렇게 반복 수업으로는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어머님들이 예, 그냥 딱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반복 수업을 하는 선생님 또는 그런 학원 또는 그런 어떤 교육기관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복 수업으로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신기루? 예, 그 잘못된 믿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서 선행이든 현행이든 한 번 나가서 무조건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번 선행으로 그냥 다시는 안 보게 하는 거. 그게 가장 저는 올바른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게 만드는 노하우 그리고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예,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는 뭐 당연히 세 번째니까 원래 가장 중요한 게 등장하겠죠. 예, 왜냐하면 마지막에 임팩트가 가장 있는 거니까. 저도 일부러 그래서 세 번째를 요 항목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껴놨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마중물 도입 개념 설명. 그 마중물 수업이라는 게 뭐 제가 명명한 거지만 사실은 그 아주 바싹 마른 우물에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 그 없던 물이 아래서 올라오면서 더 크고 아주 많은 물들이 예, 맞아. 본물이 터지듯 그렇게 나온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수학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어떤 새로운 단원을 진행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진도를 나갈 때 반드시 그 마중물 도입 개념 설명이 꼭 앞에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마중물 도입 개념 설명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단원 소개를 하지 않고 바로 공식부터 들어가고 또 바로 문제풀이부터 들어가는 그런 학원은 보내지 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럼 개념이나 공식 위주로 바로바로 설명하지 말고 이게 왜 중요한지, 그렇죠.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마중물로 도입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함수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함수.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어렸을 때 누군가 함수를 마중물 도입 개념 설명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다면 지금도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함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fx만 기억나요. 그렇죠. 그리고 함수에서 정작 배우는 게 뭐지?를 몰라요. 그리고 함수 문제는 잘 풀어. 이상하지 않아요? 문제만 연습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단원의 첫 수업은 그 단원에서 배울 공식을 쓰고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그를 배우는 첫날 로그는 LOG라고 쓰고 그다음에 A의 B는 C, 그래서 B는 A의 C승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 같아요. 원리와 개념을 딱 떨어지게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만 해주면 아이들은 너무 재밌어하고 폭 빠지고, 그렇게 함수에 대한 원리에 폭 빠진 애들은 그 다음부터 배우는 fx는 ax 플러스 b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게 마중물 수업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방식,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로 사고력 수학이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교과를 가지고 그리고 제목 하나만으로도 설명 방법을 바꾸고 예를 바꾸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그것과 연결시키면 그게 바로 사고력 수학이 되는 거고 창의력 수학이 되는 거지. 아니 사고력 창의력 수학이 어디 딴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대기자 TV